자, 오늘은 무수축 환자에서의 심폐소생술 종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언급해 볼까 하는데요. 이전까지 무수축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했었죠. 무수축의 원인, 5T, 5H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수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까지 심정지 리듬 무수축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있잖아요. 심실세동과 무매성 심실빈맥 그리고 PEA 같은 경우에는 심실 내에 그래도 전기 활동만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수축은 기계적인 물리적인 심장의 수축도 없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도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소생 가능성이 다른 세 개의 심정지 리듬보다 훨씬 더 저하되어 있다. 생존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무작정으로 오랫동안 몇 시간씩 지속할 수 없고 생존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대에 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0에 가깝다, 0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망 선언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오겠죠. 물론 제목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종료라고 써져 있지만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볼까 하는데요. 무수축 환자 같은 경우 무수축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이미 장시간이 지나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점호소생술도 하고 뭐 부가적인 치료, 환자의 심전지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려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축이 계속되면서 환자의 시간만 계속 뺏어 먹는다면, 시간만 계속 지나간다면 심폐소생술의 종류를 고려해 봄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무턱대고 환자의 이 심폐소생술 종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 들어오자마자 무수축이다. 무수축은 생존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 EKG 찍고 뭐 심폐소생술 중단합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 와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 심폐소생술과 함께 가슴 압박과 함께 인투베이션도 해고 라인도 잡고 에피네프린도 투여해보고 그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 환자가 심정지로 변하게 된 원인을 빠르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까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심폐소생술 종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가 저체온증이 있는데 저체온증에 대한 처치를 안 하거나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심전지가 발생했는데 약물 중독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처치까지 모두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축이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환자의 생존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중단 종료를 조금 결정해 봐야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심폐소생술 중 파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였을 때 10ml Hg 미만이면 자발순환의 회복 가능성이 작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작아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심폐소생술의 종류와 연관지어서는 이게 계속 유지되었을 때 이제 환자의 심폐소생술 종료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중요하게 보여야 될 거는 이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의 지속적인 측정을 했을 때 심폐소생술 중에 여러분들이 이 10 미만으로 10mm Hg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가슴 압박의 이 고품질의 가슴 압박, 하이 퀄리티 CPR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빠르게 손을 바꿔줘야 된다. 가슴 압박하는 사람을 바꿔줘야 된다. 가슴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겠죠. 그 사람의 체력이 약하든 혹은 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호기만 이산탄소 분압을 유지하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을 점점 떨어뜨릴 수 있어서 빠르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줘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게 되면 무수축 말고 다른 걸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환자가 심전지원 환자가 들어왔어요. EKG 찍었더니 이제 심실세동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세동을 하지 않아서 의료기관 내에서 재세동을 한번 하고 그 이외에 가슴압박 인투베이션 기관 내삭관 실시하고 라인 확보하면서 이제 ETCO2까지 딱 닫은 상태에 가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맥박도 확인을 해보고 이 ETCO2 분압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8, 9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의사라면 가감하게 다른 사람으로 가슴 압박을 교대해 줘야 됩니다. 물론 호기 쪽에 문제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투베이션이 된 상황에서 대부분 ETCO2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가슴 압박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응급구조사이긴 하지만 우린 팀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사가 리더가 되어서 지시를 내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서로 간의 의견은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ETCO2의 분압이 10 미만으로 유지된다. 환자의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가슴 압박을 교대하겠다. 교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은 이제 제세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제세동 같은 경우 전기 제세동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제세동 이거 다 한자기는 하거든요. 전기라는 단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제세동을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거할 때 쓰는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 미세한 세자, 미세하다라고 할 때 한 문자고요. 이 동은 움직이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거한다. 근데 우리는 세동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죠? 심실의 움직임, 심정지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리듬이라고 볼 수 있는 심실세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제세동이라는 말은 세동을 제거하는데 뭘로 제거하느냐? 전기로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 제세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실세동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몸에서 그 심실빈맥에서도 제세동을 사용하기는 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심실세동에서 가장 중요한 처치, 의료적 처치로서 전기 제세동이 매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어요. 심실의 전기적 부름기를 일치시켜서 심실세동파의 진행과 발생을 억제하는 것.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문장이긴 한데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심실세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기 전달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 전달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기 전달로를
따르지 않고 이 전기 전달로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시발점이 생겨서 각각의 부위별, 섹션별, 세포 단위별 전기 활동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심실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하나의 페이스메이커에서 전기 전달로로 뚝 보내야 되는데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 버리게 되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각자 알아서 세포가 심실내 세포가 각자 알아서 전기 신호를 이리저리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경련처럼 부르르 떨게 되어져 있죠. 하나의 수축, 하나의 이완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덩어리진 부분에서 덩어리째 심장 덩어리 부분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기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 환자의 심정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다발성으로 발생된 자잘자잘한 전기 신호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조치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이 자잘자잘한 조그마한 전기 신호도 모두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말을 전기적 불응기를 일치시킨다. 불응기, 전기에 이제 각각의 신호, 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이 상황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매우 강력한 전기 신호를 보내서요. 이게 한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쾅 하고 전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죄송합니다. 네, 그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다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기 신호를 다 불응기를 만들어 버려서 전기 신호 다 제거를 해서 페이스메이커만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전기적 제세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세동 후 심실세동이 5초 이상 중단되면 심실세동의 종료로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제세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세동의 종류는 단상파형과 이상파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제세동이 전달되느냐 혹은 한쪽에서 이 파형이 전기가 전달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한쪽에서 들어갈 때는 에너지의 양이 360줄 양쪽으로 들어가는 바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120에서 200줄의 에너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200줄로 재세동하는 것이 더 좋고요. 대부분의 200줄의 재세동을 실행해서 권고하고 있기는 하죠. 재선 직후 뭐 가슴 압박 뭐 가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2분마다 심전도 확인하는 거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소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소화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초에는 몸무게 킬로그램당 2줄 10kg 가지고 있으면 이제 2줄이니까 20줄로 맞춰서 제공하면 되는 거고 이후에도 이제 첫 번째 제세동 이후에도 심실세동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는 2배 4줄 킬로그램당 4줄 10kg이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는 다시 정리합시다. 10kg짜리 소화가 심실세동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20줄, 두 번째부터는 40줄을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키로당 2줄, 키로당 4줄. 두 번째부터는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뭐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라서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심전도 감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발성을 회복되었다는 징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 중단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핸드오프 타임 같은 경우에는 10초 이내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 일반적으로 심전도의 그 확인을 위해서, 심전도 확인하면서 뭐까지 같이 확인하느냐? 환자의 맥박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계적인 심장의 움직임이 있다면, 기계적인 심장의 수축이 일어난다면, 이 혈액의 움직임을 맥박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심전도의 확인과 맥박의 확인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심전도 상만으로 심전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목동맥을 평가, 촉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계의 대표적인 것이 세동이죠. 세동, 심실세동. 심실세동은 목동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물론 무수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무수축 같은 경우에는 맥박은 촉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심정지지가 된 지 20분이 넘었다, 30분이 넘었다, 혹은 환자가 뭐 외상으로 출혈이 많아서 심정지가 됐다, 뭐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무수칙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간혹가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달려져 있는 모니터와 관여하는 의료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외상을 예를 들었는데 수액백부터 뭐 나중에는 수혈도 달릴 수도 있고요. 인투베이션도 달렸지, 모니터링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들도 달려 있지,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백잉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 다음에 리더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지, 보조하기 위한 약물 투여하기 기록하기 위한 간호사 선생님도 두세 명 이상씩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ECG 선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수축 같은 경우도 물론 맥박은 촉지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모니터 이 환자의 심정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심전도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 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심시세동에서는 심시세동에서는 심전도 모니터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심시세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맥박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장정지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 있는데,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은 뭐 극히 조금 제한적이죠. 뭐 섬액이나 빈맥처럼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부종 매질을 하더라도 한 부종 매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칼슘 채널 차단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심정지에서는 그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이 순환을 보조할 수 있는 약물 투여가 대부분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실 건데, 조직의 관류압을 유지하기 위한 혈관 수축제, 이 혈관 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코라민 제제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뭐 카테코라민에는 뭐 아시다시피 에피네프린도 있고, 뭐 도파민도 있고, 노르에프네프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간혹가다 조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간호사 분들도 조금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간혹가다 이 환자가 도착하고 난 후에 ECG 붙이고 그 다음에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라인부터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라인을 잡으실 땐 빠르게 잡는 것이 좋지만, 만약 이 환자의 정기적 치료, 즉 재세동이 우선시되는 리듬이 발견되었다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세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제세동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점. 물론 제세동의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환자가 소생한다 이런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었죠. 이 심시세동 환자, 몸에서 심신미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처치가 되므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약물 처치가 우선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건데요. 약물들은 뭐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있는데 우선 에피네프린 보십시다.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베타,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각각의 수용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꼭 지금까지 잊지 않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정말 꼭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에피네프린은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 투여해야 되는 약물로 자리 잡아왔다. 그만큼 심정지 환자에게서 사용되는 가장 편한 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반감기도 적고 약물의 독성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심정지 환자 그리고 이제 그 혈관을 수축하는데 그 역할도 매우 강력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에피네프린이 현재까지도 심정지 환자 이전부터 현재까지 에피네프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우선시 처음 사용되는 약물로 손꼽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투여하는 표에 잠깐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1mg 최대 투여량에는 제한 없이 계속 이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투여 시기에 에피네프린 대신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미어다른 같은 한부종 멘제 같은 경우에는 제세등 실패하고 난 후에 투여할 수 있다는 점, 이더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토사대빵이라는 특별한 그 상황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틀린 심실비명이 관찰되는 경우, 저 마그네슘 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이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에서 1, 5에서 15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줄 만한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작용함에 따라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조금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심근의 가뜩이나 심정지가 돼서 심장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중요한 기관인데, 심정지가 되면 심장도 혈액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산소의 요구량, 그러니까 계속 빨리 수축해라, 혈관도 수축하고 있다, 너도 심근의 수축량을 증가시켜라, 막 이러한 그 작용할 수 있는 약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산소의 요구량은 높아지게 되고, 그런데 혈액은 정상일 때보다 심정지 때 훨씬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약물들을 한 번씩 넣어보고 확인해보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로서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위약 효과를 에프네프린과 실제 에프네프린, 그 다음에 에프네프린 말고 다른 약물을 썼을 때, 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높이지만 뇌신경 회복률은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가? 에프네프린이.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 에프네프린 투여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에피네프린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아직까지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에피네프린보다 훨씬 더 좋은 약물들이 언젠가는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만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여하는 것은 여기 써져 있죠. 그 뒤에도 써져 있긴 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항상 이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에서는, 샤커브 리듬에서는 약물 투여보다 제세동이 우선시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조금 고쳐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여겨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에피네프린 투여량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봅시다.